안녕하세요. 결혼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의 남편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독자 집안이라 어머님이 유난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연애 때부터 간간히 들려던 터라 딱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딸만 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누나들 밑에 커서 그런지 자상하고 다정다감했지만 한편으론 누나들 말에 많이 휘둘리는 우유부단한 남성이었죠.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생각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았어요. 성격적으로도 잘 맞는 남편이었기에 결혼을 결정했으며 그렇게 행복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나가 너 혼수 준비할 때 말하라는데 누나가 본인 거는 사지 말고 본인이 정해준 대로 샀으면 한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고. 나한테 전해달라고 했어.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근데 누나 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어때? 뭐 효율적이긴 하지. 괜히 형님 마음에 안 드는 거 사는 것보단 형님이 정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역시 누나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게 없다니까. 우리 누나들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현명하긴 한 것 같아. 얼씨구? 누나들 생각하는 것만큼 나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알지? 이제 우리 결혼하면 온전히 내 편은 자기잖아. 잊지 마. 당연하지. 그래도 우리 누나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누나들한테 꼭 친동생처럼 살갑게 대해주길 바래. 난 그거 말고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정말 잘할게. 남편은 역시 본인 누나들이라며 치켜 세웠고 그때까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에 돈을 쓰는 것보다 본인들이 원하는 걸 사주는 게 더 낫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형님들에게 원하는 목록을 받아 남편과 시누이들 선물도 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큰 시누이가 점점 변덕을 부리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큰 시누이는 직접 겪어보니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손바닥 뒤집듯 말도 많이 바꾸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아니 혜미야, 네가 나 사주기로 했던 가방 있잖아. 그거 말고 나 구두 사줄래? 아무래도 친구들이 구두가 낫다고 하네. 구두로요? 이미 다 가방 알아봐서 구매만 하면 됐던 거였는데. 그럼 구두로 바꾸시는 거예요? 어머, 벌써? 구두로 바꾸려고. 아닌가? 가방이 낫나? 뭐 어떻게 하지? 아무래도 오래 들고 다니려면 가방이 낫겠지? 구두는 닳긴 다르니까. 아니다. 구두로 해줘, 다시. 내가 링크 보낼 테니까 이거 한국에 많이 없는 거라니까 찾아서 구매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이제 가족이 될 사이인데 남들은 더 해준대. 내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본인들 올케는 진짜 엄청 해왔다고 하더라고. 꼭 너한테 해오라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 정도는 해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벌이도 내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부탁할게. 그래, 이왕 해주는 거 누나가 원하는 거 해주면 좋지. 그럼 선물해주는 사람도 아마 좋을 거야. 그치, 혜미야? 남편의 주둥이를 확 때리고 싶더라고요. 제 벌이까지 운운하며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시누이가 달갑진 않았어요.
사실 남편보다 제가 벌이가 더 많았던 건 사실이었고, 졸업 후 전 바로 일을 하고 승진도 빨리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 여성들보다도 커리어적인 면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 걸 시댁도 알고 있었지만 벌이를 얘기하며 선물을 고른다는 게 참 탐탁지 않았어요. 아무리 내가 벌이가 많아도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할 수 있나 싶었죠.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은 우리 결혼하는데 결혼 선물은 뭘 해주시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 불쾌했어요. 그리고 거의 신우가 원하는 가방도 알아보느라 시간이 걸렸던 터라 일도 하는데 이 구두까지 알아보면 시간이 더 걸리겠다라는 마음이 먼저 든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이왕 식구가 됐는데 얼굴 붉히지 말자고 생각하며 애써 좋게 생각하였죠. 그나마 둘째 신우는 까탈스러운 성격이긴 했지만 저를 힘들게 하거나 화나게 하진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애써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일날 시댁 식구들은 생일 축하를 해준다며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생일상을 챙겨주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었어요. 시댁에 들려 밥을 먹으려 하는데 정말이지 제 눈에 본 광경이 이게 뭔지 싶더라고요. 밥상엔 아무것도 없었고 그 은한 케이크조차 없어서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았어요. 혜미야. 너 와서 먹고 싶은 거 시켜라. 그래서 주문 안 했어. 네 입맛에 맞는 거 시켜야지. 안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요리도 못하고 그래도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싶어서. 좋지? 이런 시댁이 어딨어. 일단 주소랑 여기 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서 여러 개 시켜. 그래야 골고루 먹지. 아,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네. 배달 음식을 시키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 부르신 거죠? 전 어머님이 직접 생일상 해주신다길래 기대했는데. 어머, 우리 엄마 음식 못해. 알잖아. 그리고 요샌 가성비 있게 배달이 낫다니까. 암만 고생해봤자 돈만 들고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네 생일 기억하고 챙기자니. 이런 시대가 없다. 요샌 다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데는 없더라고.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혜미 너 땡 잡은 거야. 알겠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의아하더라고요. 이놈의 집구석, 원래 이런 집구석이었나 싶기도 하고 응당 생일을 축하해준다고 초대를 했다면 하다못해 미역국이라도 해줬을 텐데 미역국에 케이크조차 없는 이런 생일상은 난생 처음 받아보니 솔직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결국 그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말로써 축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너무 화가 나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이해 안 간다고 했지만 제가 득달같이 따져대자 결국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아니, 당신 생일에도 배달 음식 먹어? 아니잖아. 어머님이 미역국은 해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생일 챙겨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배달시키라고 부르신 거잖아. 아니야? 당신 누나도 그래. 어떻게 선물 하나 준비를 안 해? 그거 성의 아니야? 아니, 요즘 이런 시댁이 어딨어. 너 생일 축하해준다고 그래도 엄마랑 누나가 며칠 전부터 얘기한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 우리 엄마 음식 못하잖아. 뭐 우리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셔도 우리는 자식이니 맛없어도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넌 며느리라고 아예 음식 솜씨 들키기 싫다고 하지 않으셨던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냐? 섭섭하다, 진짜. 내 말이 틀려? 뭐? 진짜 웃긴다. 자기도 그 집 식구라고 지금 나한테 이해하라고 하네? 결혼하면 안 봐도 화나다.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대놓고 시집살이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교모하게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더 나빠. 알아?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해? 아니 꼭 이래야겠어? 미안해. 네가 화난 부분 이해해.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래, 네 입장 충분히 이해가. 뭐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러니까 화 풀어. 내가 실수했어. 어? 실수? 앞으로 말 조심해. 진짜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초대할 땐 예의를 갖추는 거야. 알겠어? 이번 일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어쩌겠어. 그냥 진짜 좋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도 편하겠지. 당신도 좀 조심해줘. 이건 진짜 아니니까. 남편이 잘못했다는 말을 해서야 겨우 진정이 됐어요. 내가 정말 고깝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다고 애써 합리화하며 이번 일은 없던 거로 생각했죠. 그러던 중 어머님과 남편에게 첨첩장 나온 것을 드려야 해서 일 끝나고 시댁으로 가 있던 날이 있었어요. 작은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저랑 큰 시누이만 있었죠. 아무렇지 않게 큰 시누와 TV를 보며 어머님과 남편을 기다리는데 갑작스럽게 모르는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리고 다짜고짜 신우를 찾았어요. 이민주가 누구야? 너야? 네가 이민주야? 둘 중 이민주가 누구냐고? 네가 감히 엄한 유부남을 꼬셔서 바람을 피우게 해? 아니, 오해세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유부남인 거 몰랐다니까요. 네?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요, 제발. 너라면 그럴 수 있어? 네가 이민주구나. 유부남 홀린 대가는 치러야겠지? 너 내가 오늘 가만 안 둘 줄 알아. 언니, 얘야. 어머, 이거 놓고 말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아니, 이거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당장 머리 이거 놓지 못해요? 아니, 왜들 그러세요? 제발 놓고 말씀하세요. 네? 차근차근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왜 그러는지 제발요. 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우이를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제가 아무리 말려봤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퍼붓고 그 유부남과 헤어질 것을 종용하며 그들은 떠나게 되었어요. 울고 있는 형님께 듣고 보니 알고 보니 형님이 만나고 있던 상대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 기함을 했죠. 그리고 저에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 하나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형님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 당연히 뜯어 말려야 하는 건 맞지만 제가 더 이상 형님을 비난할 수는 없었어요. 애미야, 제발 이거 우리 엄마 알면 쓰러져. 그리고 민구 알면 내가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응? 내가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너무 창피해서 그래. 제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부남을. 아니 형님, 비밀로야 할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정리하셔야 해요. 유부남은 아니에요. 나도 알아. 정리하려 했어, 안 그래도. 그러니까 일단 우리만 아는 비밀이다. 제발 부탁이야. 남녀 사이 알잖아. 모자르듯 자를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 부탁 지켜줘. 내가 진짜 너한테 앞으로 무리한 부탁도 안 하고 잘해줄게. 알겠지?
진짜 이거 우리 엄마 알면 정말 졸도한다. 그러니까 진짜 부탁할게. 절대 입도 뻥끗하지 말아줘. 내가 정리할 거니까 기다려줘. 아, 꼭 정리하셔야 해요? 이게 한 가정 파탄 나는 것도 시간 문제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유부남이라니. 일단 알겠어요. 큰 신우는 사정을 하며 빌었고, 저는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들어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조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청첩장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그들 중 한 명이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이 집의 본인의 명함을 떨어뜨리고 갔더라고요. 전 혹시나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할까봐 얼른 가방 속에 명함을 숨겼습니다. 아무래도 유부남 와이프의 명함 같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심란하더라고요. 저렇게 잘난 척하는 시누이 하는 짓이 너무 어이가 없고 어쩌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책 잡혔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시누이는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제가 비밀을 알고 있으니 좀 더 몸을 사리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유부남은 정리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양심껏 알아서 했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결국 제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작은 시누이가 알게 되었고 일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시댁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저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다면서? 어쩜 그렇게 입을 싹 씻니? 네 친언니였어도 이럴 거야? 너 다시 봤다 아주? 네? 아니, 전 형님이 정리하신다고 했고 제발 비밀 지켜달라고 하셔서 말 안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정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나서서 일 크게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머님, 속상하신 건 아는데 왜 화풀이를 저한테 하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화풀이? 나 진짜 너 다시 봤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이야? 지 언니였어도 이럴 거냐고. 그래, 너 좀 심했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안 그래? 아무리 너네 친언니가 아니더라도 아닌 건 따끔히 지적해줘야지. 어떻게 방관을 해? 진짜 실망이야, 혜미야. 이번 건 네가 심했어. 그러니까 너 잘못도 있는 거야. 누나를 그냥 방치했잖아. 왜 혜미한테 그래? 언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잖아. 혜미 입장도 얼마나 난처했겠어? 지금은 언니가 문제야. 엄한 사람 잡지 마. 형님이 유부남 만난다는 걸 방조했다고 모두 저에게 뭐라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서운했어요. 그나마 작은 시누이는 저의 편을 애써 들어주며 저를 두둔해줬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혼나고 있는데도 큰 시누는 제 잘못은 없다며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는데 큰 시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모든 게 발각이 되고 나서부터 시누이는 더 당당히 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죠. 그래, 지팔자 지가 꼰다는데 누가 말리나 싶었고 아예 상관도 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결혼식이 시작되었는데 중간에 엎을까 말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랑의 눈먼자 어쩔 수 없다고 했나요? 참 남편을 모자르듯 그렇게 자를 순 없겠더군요. 아직까지 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마음보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남편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였어요.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미안해. 내가 너 입장에서 한두 번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누나 유부남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잘못 아니었는데, 엄마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던 거지 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나마 사과해주니까 내 마음이 좀 풀리는데? 우리 결혼하면 어차피 분가는 거고, 형님이랑 어머님도 아예 가족이 되면 더 달라질 수도 있지 뭐. 큰형님 때문에 나한테 실망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또 그 뒤로 별말 없으신 거 보면 그냥 어머님도 나한테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나 봐. 우리 오늘 지나면 진짜 부부인데 누구보다 서로 상처 주지 말고 잘 살아보자. 자기만 믿을게. 서로 약속을 하며 결혼식을 올렸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이 끝이 났어요. 직계 가족 사진을 찍는데 큰형님이 웬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저도 누구냐고 묻고 싶었지만 결혼식 당일엔 너무 정신이 없어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신혼여행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행설수설 하더라고요. 이때 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알아차렸어야 했던 건데 그냥 경황이 없어 그렇구나 라고만 넘겼죠. 남편 또한 뭔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저희 도착해서 전화드려요. 여기 날씨 너무 좋네요. 어머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참, 아까 우리 사진 찍는데 형님 옆에 계시던 분은 누구예요?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분 같던데? 형님 그새 남자친구 생기신 거예요? 아까 못 물어봐서. 어? 그게 못 됐다. 갔다 와서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 뭐. 재밌게 놀러 갔으니 좋은 거 많이 먹고 많이 보고 와라. 아, 네. 어머님도 저희 갈 때까지 몸 좀 풀고 계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을 텐데. 또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끝까지 그 남자에 대한 것은 제 머릿속에 물음표로 남았고, 원래가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성격이라 알 때 되면 알겠지라고 그냥 안일하게 넘어갔어요. 그렇게 5박 6일이란 짧은 시간 속에 남편과 같이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기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형님이 그때 데리고 온 남자는 누구지? 금세 남자친구 만드셨나? 직계가족에 사진까지 찍으실 분이면 꽤 진지한 사이 아니야? 그래도 형님 남자친구 잘 만나나 보네. 그렇게 잘 만나실 수 있으면서 왜 유부남을 만났대? 그러게. 그냥 신경 쓰지 마. 나중에 차차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둘이 이렇게 즐기자. 알겠지? 남편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혼여행을 즐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재미난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옷부터 갈아입고 양갓집에 들려야겠다고 생각해 신혼집에 갔더니 제가 준비한 1억 상당 혼수가 일체에 사라졌더라고요. 그야말로 집이 텅텅 비어 보였어요.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소리를 쳤어요. 어머, 웬일이야? 도둑 든 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자기야, 빨리 경찰 불러, 경찰! 그게,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천천히 내가 다 설명할게.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당신 뭐 아는 내용이야, 이거? 아니, 당신은 이 물건들이 없어진 걸 알고 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 세상에. 남편과 제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셨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아니 뻔뻔하게 저를 보며 입을 열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어이가 없어 화도 안 났어요. 그냥 웃음만 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 대한 모든 콩깍지가 완전 와장창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집안을 어떻게 작살내지 생각뿐이었어요. 감히 날 농락해 라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아, 너네 신접살림 그 네가 해온 혼수? 네 큰 신우 좋다. 뭐 살림 차린다는데 뭐가 있어야지. 너 벌이도 괜찮고 모아놓은 돈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형님 선물해줬다 생각하고 빨리 다시 채워. 그래야 너희 집도 다시 좋아지지. 누나가 나이만 먹었지. 아무래도 능력이 없긴 하잖아. 우리야 이거 살면서 다시 채우면 되는 거고. 사실 누나 그 유부남, 아니 매형될 사람이랑 살림 차렸어. 막상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 같더라고. 그 여자가 끝까지 버티고 이혼을 안 해주는 거라지 뭐야? 신혼여행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차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유부남인 거 알면서 살림 차리게 놔두는 집구석이나 내가 1억 들여 준비한 혼수 일찍 훔쳐간 년이나. 야, 넌 이제 나랑 남남이야.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겠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랑은 못 살겠다 진짜. 끝이야. 뭐? 너 이혼이라고 했니? 이게 보자 하니까 아주 뒤에 이 시애미도 안 보이지? 집안 말아먹을 년 같으니라고 이게? 어디 그런 말 나오나 보자고 지금부터. 내가 그 집구석에 들락날락할 때 좀 이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역시는 역시다. 인간들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지? 너희들은 갱생 불가야. 어떻게 비상식적으로 살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한다 인간들아.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의 뺨을 날렸고 제가 남편의 뺨을 날리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귀한 아들 뺨을 날렸다며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전 바로 즉시 절도 전문 변호사를 불렀어요. 다행히 제 친구 언니가 절도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오히려 잘 됐다 싶어 친구에게 연락해 후다닥 변호사를 불렀고 시댁은 제 반응에 아주 이런 어이없는 반응뿐이었어요. 너 지금 꼴랑 그 혼수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 아주 웃기는 애야 이거. 그거 좀 형님한테 양보했기로써니 이래야겠어? 그 짓에요? 어디다 대고 유세래? 진작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살림 차리는 년이나 내 혼수 빼돌려 그 유부남이랑 살림 차려주는 엄마나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남동생이나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아주. 난 이대로 못 살아. 자기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른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야, 네가 제일 나빠. 너네 누나도 내가 가만 안 내버려도. 너네 누나 상간녀인 건 알고 있니? 그것도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 집안은 범죄자 집안이야. 절도에 상간녀에. 그걸 보고도 눈 감고 모른 척하는 방관자들. 진짜 알만하다. 여기에 내가 한동숙 될 줄 알았어? 착각 마.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질 줄 알아. 지겨운 것들아. 가만 안 둘 거니 한번 피눈물 흘리고 철저히 후회해봐. 어디 한번.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변호사가 들이닥쳤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진짜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혼수를 훔쳐갔으니 말이죠.
아니 참, 어떻게 별의별 일이 많다지만 이런 일도 있네요. 일단 내 동생한테 대충 들었어요. 걱정 마요. 너무 증거가 명확해서. 아, 네. 언니 부탁드려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진짜 뭐라고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전 절도죄로 형님을 고소하였고 사실상 그 집과 호족상 남남이었기 때문에 고소하는 건 쉬웠고요. 그리고 전 그때 형님 머리채를 잡고 돌렸던 사람의 명함을 기억하고 이 사람한테도 즉시 전화를 하여 상간녀가 당신 남편이랑 살림을 차렸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전화로 노발대발하는 꼴을 보니 그 여자는 자기 남편과 형님이 헤어진 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이제 그 여자는 법과 함께 손맛으로 응징해 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진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기억나시죠? 당신 남편 상간녀 옆에 있던 여자인데요. 이 상간녀 정신 못 차리고 당신 남편이랑 살림 차렸거든요. 당장 여기로 와주실래요? 상간녀 가족 쌍으로 미쳤으니까 와서 조리돌림 좀 해주세요.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자고요. 뭐야? 아, 진짜? 가만 안 둬. 거기 주소 당장 찍어줘요. 아니 이것들이 정리했다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어? 날 우습게 봤네 아주.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뺏으려 했고 결국 유부남의 와이프가 와서 난리 버거지를 쳐댔습니다. 상간녀 집을 대라며 시어머니에게 으름장을 내놓은 것은 물론이며 남편에게도 삿대질을 해가며 악을 써댔죠. 사실 그걸 알면서도 방관한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 아닌가요? 전 그런 모습들을 보며 진짜 이가 갈렸고 진짜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오호라, 당신들이 그년의 엄마고 남동생이구만. 당신들도 한패지? 어떻게 그래? 딸년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냐고. 그년 집으로 당장 앞장서. 당신은 엄마니까 집 잘 알 거 아니야. 가만 안 두기 전에 앞장서 빨리.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시고 진정하세요. 지금 이런다고 일이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둘이 사랑한다는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고, 못 살아. 나 죽는다. 내가 진짜 내 명예 못 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아휴, 진짜 어쩌다 우리 집이 이런 꼴이 됐어. 당신이 방관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이 먹었으면 똑바로 행동해야지. 딸년이 뭘 보고 배웠겠냐고. 당장 앞장서! 그리고 전 제 캐리어를 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있고 싶지도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자초지종을 부모님께 이야기하니 정신 나간 집안이라며 잘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결혼식에 투자한 비용 등을 다 남편에게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유부남의 와이프는 끈질기게 시어머니를 쫓아다니며 결국 형님의 집을 알아냈고 또 한 번 그 집에 가서 난리를 쳐댔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절도죄로 고소와 함께 상간녀 소송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이제 고소하니?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고소해? 나쁜 것. 어쩜 이리 사람이 독해? 그거 좀 혼수 가져갔다고. 내 인생을 조져놔? 너 때문이야. 나 이제 어떡하냐고.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네 덕분에 나 빨간 줄 긋게 생겼다고 이거 사. 넌 더한 벌도 받아야 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남의 가정 파탄내고 하다하다 혼수 제품을 다 훔쳐가? 도둑년이 말이 많아. 네 인생은 진짜 끝났어야 해.
너네 엄마 네 남동생도 용서 안 해. 알겠니? 아직 멀었어. 너 정신 차리려면. 깜빵 한번 갔다 와야지. 아, 네가 사랑을 알아? 어떻게 헤어지냐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깟 혼수가 뭐라고. 내가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아, 이미 끝났어. 차라리 돈을 꺼달라고 하지. 이게 뭐니? 뒤에서 더럽게 훔쳐가? 진짜 기가 막혀. 어디다 말도 못해. 내 시누이 될 뻔한 여자가 이런 짓 했다고 내가 창피해서 말도 안 나온다고. 진짜 상식 이하다 정말. 제발 절도권은 합의만 해줘. 그럼 다 해결된다더라. 응? 나 상간녀 소송도 들어갔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니? 한 번만 봐줘. 합의 같은 소리 하네. 누구 좋으라고 합의를 해줘? 애초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런 짓을 벌렸지. 내가 그냥 봐줄 줄 알았어? 너 나 진짜 잘못 봤어. 나 그렇게 물러터진 애 아니거든. 그동안 내가 저놈한테 콩깍지가 씌어서 잠시 사리분별이 똑바르지 못했는데 이제서야 깨달았다. 너네 집구석이랑은 엮이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콩만 먹으면서 자기 반성이나 해. 그게 나니까. 형님은 이제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고 전 그냥 정신 차리게 고소를 진행하였어요. 법원 소송은 진행되었고 형님은 절도죄에 한해서는 2년 징역에 6개월 집행유예를 받았고 상간녀 소송으로 막대한 배상금을 물었어요. 처음 절도였지만 그 모든 금액이 1억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끝나진 않았죠. 그리고 남편 또한 저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했는데 그 돈으로 결혼식 준비 비용 등 다 퉁칠 수 있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재탄만 했고 전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에게 손가락 엿을 날려주고 일을 마무리했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 개차반 나고 이게 뭐야? 돈 잘 버는 며느리라고 좋아했건만 꼴랑 혼수 좀 가져갔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한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 수가 있어? 아이고, 내 명에 못 산다. 아직도 내 탓을 한다니 진짜 안타깝네. 아유, 어쩌나 진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건데. 너 말 조심해. 이제 너랑 나랑 끝난 마당에 진짜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 우리 누나 그렇게 깜빵 보내고 넌 편할 것 같아? 나도 너 용서 안 할 거야. 알겠어? 어디 그 잘난 몸으로 잘 한번 살아봐. 알겠냐고? 용서 못해. 용서는 내가 하고 말고지. 네가 뭔데 날 용서 못한대? 잠시나마 널 만나서 내가 눈이 이만큼 높아진 것 같아 고맙다. 너 같은 놈 한번 만나고 나니 진짜 나 자신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오히려 고마워. 이제 너네 엄마랑 너네 정가범 누나 그리고 네 막내 누나 데리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행여나 연락할 생각 마. 너랑 엮이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고 참 행복 별거 없네.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구나라고 느꼈어요. 너무 행복했고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해방된 느낌이랄까요? 계속해서 결혼 파토 낼 기회는 몇 번 있었지만 그때까지 정신을 못 차린 제 자신을 반성하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번 아니면 정말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닌 것에 매달리고 있진 않나요? 한 번 아니다 하면 역시 모든 게 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미련하게 붙잡지 마시고 다 떨쳐버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그 뒤에 행복이 뒤따른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니
이렇게 글을 써도 재밌네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제야 정리하게 되어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남편과 결혼했을 때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지 이혼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3년의 결혼 생활은 제 인생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사건의 발달은 결혼하고 나서 1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아가니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는 말을 회사 직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한 달 정도 쉬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받은 뒤 집에서 당분간 쉬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자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하나뿐인 장남이 다쳤다고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셨어요. 시누이는 자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라며 한 달 정도 쉬는 걸론 완전히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몇 달 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세웠고 시누이의 말을 듣고 있던 시부도 그 말에 동의하면서 저를 보시곤 제 생각은 어떠냐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시모가 한마디 하셨네요. 내 아들의 몸이 우선인데 몇 달을 쉬던 몇 년을 쉬던 완전히 몸이 회복되고 나서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도 몸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걸 원할 거 아니야.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턱대고 회사에 출근해서 턴나기라도 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주 푹 쉬었다가 일 시작하면 되겠다. 한동안 엄마가 자주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때까지 걱정 말고 며느리 너는 집에서 쉰다고 눈치 주면 안 된다. 놀다 다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도 참, 세훈이가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결혼 1년 차인데 눈만 마주쳐도 꿀이 떨어질 시기 아니에요? 오빠, 나도 엄마 따라서 자주 올 테니까 세훈이가 일 안 하고 밥만 축낸다고 뭐라고 하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아빠도 같이 올 거죠?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남인 오빠가 다쳤는데 자주 들여다 보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아들이 허리가 다쳤다는데 당연히 자주 와서 살펴줘야지. 우리처럼 관심 가져주는 가족들도 없을걸. 세아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다치는 바람에 놀라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얼굴 보러 자주 오겠다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저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게 될지 몰랐네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허리를 다친 이후부터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과 함께 쓰는 안방이었고 나머지 2개의 방은 신혼집이라 제대로 갖춰놓은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때 아이 방으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어머님, 지금 이 많은 짐들은 뭐예요? 오늘은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쪽 방에서도 아가씨가 짐을 풀고 있던데 여기서 지내실 건 아니시죠? 보면 모르겠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내 아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래도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너는 새벽같이 회사로 출근하잖아. 그 사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래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옆에 있어주려고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 아들만 신경 써줄 수는 없잖아. 몸은 하나인데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참에 우리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한 거다.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 방해될 일도 없을 테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새언니 왔어요? 저쪽 방이 그래도 제일 작은 방이라서 저기는 제가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두 번째 방을 사용하시는 것보단 큰 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우리 오빠 수발 들어주려고 오신 건데 쉬시는 것만큼은 편하게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유, 됐다. 잠깐 얹혀 있는 건데 뭐하러 불편한 일을 만들어. 괜히 그렇게 했다가 속으로 내 욕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걸로 만족한다. 저녁은 내가 미리 차려놨으니까 너는 그냥 밥만 퍼서 먹으면 될 거다. 우리는 진작에 먹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옷 갈아입고 쉬도록 해라.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행동하셔서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신우는 계속해서 안방은 시부모님께서 써야 한다고 저를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남편을 좋은 표정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물어보자 남편은 눈치도 없는 건지 이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라며 오히려 자기 식구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갑자기 옆으로 돌아 눕더니 인상을 쓰면서 자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냐면서 큰 목소리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몸이 좋아져야 회사로 복귀할 거 아니야. 맨날 누워있는 나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당신이 다쳐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둘의 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편히 쉬어야 될 공간이라고.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시부모님부터 아가씨까지 집안에 있으면 내가 발 디딜 틈이라도 있겠어? 주방에서 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 지금이 그런 상황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실망스럽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줄 알았어. 어떻게 환자인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해? 다들 좀 들어와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냐? 무슨 일인데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소리 지르면 허리에 힘이 들어가서 안 좋은 거 몰라? 세아가 무슨 일인데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한마디 말도 없이 짐 싸서 집으로 들어왔다고 오빠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새언니, 내 말이 맞죠? 봐봐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너 정말이니?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게 싫은 거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아직까지 마음을 전부 열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 알았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말 안 해서 미안하고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도록 하마. 당신 풀어놓았던 짐들 다시 전부 다 싸서 차에 실어 놓으세요. 뭐라고? 이제야 짐 정리 끝났는데 다시 전부 차에 실으라는 거야? 세아가 지금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건 아니지? 가라고 하면 가긴 하겠지만 우리도 이 집에 있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허리를 크게 다쳤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뿐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만들어야 되겠니? 나보다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이 집이 당신 거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순식간에 집안의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네요. 시부는 한숨을 쉬면서 풀어놓았던 짐들을 다시 싸기 시작했고 신우는 저보고 간호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하라며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시모는 제가 보라는 듯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짐이나 다시 싸라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몇 달만 봐주면 되는 걸 가지고 조금의 배려도 없다면서 저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돌아누웠습니다. 이미 전부 다 벌려놓은 상태라 짐을 다시 싸서 보내는 것도 참 난감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제가 남편을 도와주려 하자 제 팔을 뿌리치면서 시부모님을 불러 도움을 받아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었네요. 저 혼자서 허리를 다친 남편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아 결국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있어달라고 말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루라도 빨리 남편의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정말 많았지만 다른 부면에서 도움을 받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의 몸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지속적인 고통이 뒤따른다며 힘들어하길래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자 시부모님께서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올 예정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가 말하길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었는데 몇 달 동안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좀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온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허리에 있는 신경들이 손상을 받았는지 아직 전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었죠. 남편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그래도 조금씩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댁 식구들과 또다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냐고 물어보자 길면 2달 정도는 물리치료 받아야 될 것 같다면서 함께 생활해야 되는 기간은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참에 시댁 식구들이 한 집에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고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며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몸이 회복되면 그때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잖아.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니까 편하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시부모님 집이 멀쩡히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데? 지금 집안이 정말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알아? 당신 아가씨 방에 안 들어가 봤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남의 집에서 생활하면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써야 하는데 발 디딜 틈도 없이 정말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시부모님께서도 처음엔 청소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것 같더니 이젠 아예 손을 놓고 계시던데? 결국 내 집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치우게 되는 거잖아. 요즘 들어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 당신이야 어차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서 편하기야 하겠지. 그런데 나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치워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서 한숨부터 나온다고. 어쩔 땐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야. 나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니 기분이 많이 상한 듯 보였었죠. 그래도 해야 될 말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제 속에 있던 말들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알게 모르게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방의 물건들을 전부 다 안방으로 옮기고 있길래 급하게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가자 집안의 구조가 전부 다 바뀌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네요. 저번에도 상의도 없이 행동하시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그러시길래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게 되었고 제 목소리에 시부모님께서 놀라셨는지 행동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왜 아버님, 어머님 짐을 안방으로 옮겨 놓는 거냐고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이번에도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옮기라고 했어.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서 옮기라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전에 살고 계셨던 집을 처분하셨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시대. 이번에 처분하신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셨거든. 수익이 좋으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함께 생활해야 될 것 같아. 당신도 우리 식구랑 함께 지내오면서 이제는 서로 눈치껏 행동하고 도와가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불만들은 내가 전부 다 고쳐달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눈에 거슬리는 건 없을 거야. 이번에 좋은 곳에 투자를 좀 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 집을 좀 넓은 데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다. 그때까지만 신세 좀 질 수 있지? 우리랑 함께 살면서 크게 불편한 건 없었잖아. 나중에 내가 신세 진 건 전부 다 보답할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자. 불만 있는 건 다 얘기해라. 내가 집안 살림이랑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새언니야, 워낙 마음이 넓으셔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도 앞으로 깔끔하게 생활하도록 할게요.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요?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희 엄마가 오늘 새언니를 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보실래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시댁 식구에게 봉사하려고 결혼한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한 공간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와버렸네요. 집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저는 차를 타고 오래간만에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당분간 머리도 좀 식힐 겸 친정에 있기로 했네요. 아빠는 엄마를 병으로 먼저 세상 떠나보내시고 혼자서 지내고 계셨었어요. 오래간만에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동안 답답했던 순간들이 잘 풀리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부터 흐르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일 있냐며 저를 진정시켜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제 말을 묵묵히 들어주신 아빠도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결해 주시려고 깊은 생각에 빠지셨어요. 아빠는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시곤 조만간 시부모님을 뵙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들에 대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저와 같이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진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고, 그날 아빠와 오랜 시간 함께 대화를 주고받았네요. 그렇게 다음날 저는 새벽같이 출근을 한 뒤 돌아오는 주말에 아빠와 함께 제 집에 죽치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출퇴근을 친정에서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 주말이 오기 이틀 전에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말이 제 귀에 들어오고 말았죠.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는데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셨어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가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도중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아빠는 부딪힘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나신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되신 거였네요.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에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의 가족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하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는데 한 여자가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저에게 다가와선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자기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게 되었는데, 상황을 들어보니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건이 하나 들어와서 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잠깐 앞을 못 본 사이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아빠와 부딪히게 된 거였네요.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저희 아빠를 세상 떠나시게 한 가해 차주분 또한 오열을 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벌어진 사고라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해자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시부모님이 남편을 휠체어에 태운 채 많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네요.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시댁 식구들이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하자 그제서야 제 앞에 나타난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보며 괜찮냐고 제 손을 잡아주었고, 남편과 시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해 차주분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한숨밖에 안 나왔고, 맨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빠의 장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세상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더 이상 저에게는 가족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너무 마음이 아파졌고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저 대신 아빠의 장례를 진심으로 도와주셨네요. 그렇게 아빠의 장례만큼은 별일 없이 지나갔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한동안 회사에 출근을 하지 못한 채 아빠가 안 계시는 친정에 혼자 눈물을 삼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쏟아졌지만 당분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의 장례가 끝이 나고 한 달 정도 저만의 시간을 가진 뒤 아빠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가해 차주분께 전화가 와서 힘들지만 만나게 되었고 상대방의 보험사 측에서 주는 보상금 말고 가해 차주분들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 저에게 위로금을 전달해 주었어요. 돈 말고는 해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죄송하다며 저에게 돈 봉투를 내민 뒤 제가 받지 않을까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언제 다시 돌아올 거냐고 물어보길래 별일 없으면 당분간 아빠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자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면서 서둘러 집에 와주길 바랐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아빠의 장례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줬던 걸 생각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발을 들였어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서 크게 심호흡을 한 뒤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건전지가 다 됐는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집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현관문 밖에까지 들리고 있었네요. 언제 온다는데? 너도 빨리 누워서 준비해라. 멀쩡히 서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걔가 가만히 있겠어? 우린 이제 며느리 도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게 뭐예요? 길거리에 앉으면 어쩌려고 그런 무모한 투자를 해서 그 큰 돈을 전부 다 탕진해버려요. 그래도 저희가 장례식 때 최선을 다해 도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집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빠 엄마도 잘해야 되겠지만 네가 제일 문제야. 항상 말을 할 때 불만도 같이 섞어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안 좋게 만들잖아. 지금은 심각한 상황이니까 눈치껏 좀 행동해. 저도 이제부터 슬슬 일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알아봐? 그냥 이대로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만 받아먹으면서 살면 되지. 사돈어른 세상 떠나고 보상금 꽤 많이 들어온 것 같던데. 그 사돈어른 사고 낸 가해 차주분이 은인이지 뭐냐. 아주 타이밍도 좋게 사고가 나서 꽤 큰 돈이 들어왔잖아. 이참에 그 보상금으로 우리한테 생긴 빚까지 전부 다 갚아달라고 하면 되겠네. 당신 앞으로 남들 한다고 따라서 아무데나 투자할 생각 절대 하지 마. 그동안 저를 속이고 살아왔던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의 대화가 현관문 밖으로 들려왔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그러자 집안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뒤이어 시모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네요. 도로 건전지가 다 돼서 갈아 끼워야 된다며 어색한 웃음을 보이면서 맞아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방에 누워선 힘들게 몸을 돌리는 연기를 보이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시부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힘겹게 휠체어에 앉혀 거실로 나오게 도와주었네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는 보상금 얘기였고 장례식도 끝났으니 기분 전환 겸 바람 좀 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시모의 말에 그렇게 해주겠다며 아빠의 장례식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하자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의 제주도 비행기를 티켓팅해 드렸고 남편은 허리 때문에 힘들지 않냐고 얘기하자 시부모님께서 남편도 바람을 쐬게 해줘야 한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네요. 시모는 여행을 다녀온 뒤에 기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셨고 저는 무슨 말을 하실 건지 대충 알고 있었죠. 분명 투자에 실패해서 제가 도와줬으면 한다는 말을 꺼낼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친정의 짐들을 마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면서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다음날 제주도 여행 가는 거에 들떠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죠. 일주일이나 다녀오는 거였으니 상당히 만족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심부름센터를 알아봐 다음날 일정을 알려준 다음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을 전부 다 증거물로 남겨주길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새벽같이 떠나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집을 떠나자마자 집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뒤 문을 굳게 걸어 잠갔죠. 정신없이 모든 일을 끝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댁 식구들이 집에 도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습니다. 며느라, 우리 제주도에 갔다가 이제 도착했는데 왜 문이 안 열리는 거니? 집이 비어 있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원래 번호가 먹히지 않네? 제주도는 잘 다녀오셨어요? 그 집 빈집이에요.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차피 저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집안에 있던 짐들은 그의 이름으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놨으니까 가셔서 돈 지불하신 다음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우편함 보시면 이혼 서류 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오면 된다고 그이한테 알려주세요. 서류 봉투 안에 이혼 서류 말고도 다른 몇 가지 선물도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잠시 뒤 다시 제 핸드폰에 남편의 번호로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안에는 남편이 제주도에서 사지 멀쩡히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고 아파트 CCTV에서도 남편이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모습들이 전부 담겨있는 증거물들까지 전부 넣어 두었네요. 잘못했다는 문자 오고 받지도 않을 전화가 계속해서 오길래 전원을 꺼버린 뒤 정해진 날짜에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나같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받아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네요. 저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요구했지만 결혼 이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결혼 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 당사자가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되려 저에게 위자료를 토해내게 되었고
그렇게 시댁 집안을 내칠 수 있었네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시댁 집안은 알거지가 되었고 남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친다며 저희 아빠 집에 찾아와 오열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했지만 이미 바닥까지 봤는데 제가 용서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정말 웃긴 건 시댁 집안들이 당장 돈이 없어서 작은 원룸 하나 겨우 구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저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의 얼굴에 찬물을 들이부었고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문을 강하게 닫았네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은 없지만 언제 또 찾아올지 몰라 조만간 아빠가 살고 계셨던 집도 처분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좋은 날만 생겼으면 하네요. 저를 놓친 그 집안들이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소연할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자신들도 잘못을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죽을 죄는 아니라며 되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시모도 자신들의 입장을 봐달라며 법적인 처벌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의 처벌의 기준이 합의 정도면 괜찮을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고 이 사람들의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와서는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을 거들먹거리면서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합의를 원하길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인 걸 확실하게 인지시켜주고 싶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이후 서로의 신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연애할 때와 결혼 생활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고 매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죠. 어찌됐든 의심을 사게 했으니 다음부터는 처신을 잘하라고 한 소리 한 뒤에 앞으로 조심히 행동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은 또 안 좋은 버릇이 도졌습니다. 상대방은 분명 불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친 행동을 자제하라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건만 술만 입에 댔다 하면 나오는 버릇은 더 이상 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콩밥 먹고 싶은 거야? 왜 그렇게 지나치게 행동해? 그러다 제대로 물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거 몰라?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지 속으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할지 단 한 번이라도 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봤어? 일하는 종업원이라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래? 감사하다고 어깨 한번 터치한 거 가지고. 내가 봤을 때 별 감정 없는 거 같구만. 줘봐, 활짝 웃고 있잖아. 한국이 사람들이 표현이 딱딱한 거지. 해외에선 이런 생활 기본이라고. 그리고 내가 친절히 몸에 배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가 아무한테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살짝 터치한 건데
그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까지 와서 화낼 일이야? 그럴 거면 이런 곳에 오자는 말도 하지 마. 당신이 예민한 것뿐이라고. 남편은 되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이 없다며 큰 소리 치면서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히려 제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소리를 친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임신까지 한 아내를 스트레스 받게 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희 테이블을 담당하던 여자 종업원에게 다가가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상당히 불쾌했었다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건 분명 잘못된 거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자 큰 소리치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무섭게 바라보는 눈빛은 자신이 참고 있는 것도 한계라는 걸 보여주는 듯 했지만 그렇다고 꼬리를 내릴 순 없었죠. 이분한테 죄송하다고 진심을 다해 정중히 사과드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분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 당신의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불쾌했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 저기요,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냥 어깨를 톡 치기만 했는데 그게 눈물을 흘릴 만큼 제가 한 행동이 문제가 있었나요? 네,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여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함부로 터치하시는 거 문제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웃고 있다고 했었죠? 그건 틀리셨어요. 이미 마음속은 눈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여기 아내분 눈이 정확하신 거죠. 지금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 않으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CCTV에 다 찍힌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그건 범죄나 다름없다고요. 남편은 갑자기 바뀐 분위기에 상당히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CCTV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꼬리를 내리게 되었네요. 통쾌하면서도 제 남편이라는 게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도 잠시뿐 또다시 재발하게 될 거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쳇바퀴처럼 이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경찰에게 잡혀가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죠. 결국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는지 종업원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종업원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현장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뒤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었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와서 돈은 다 지불하고 음식도 못 먹고 남편의 행동 때문에 사과를 하고 왔으니 집에 와서도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었죠. 그날 결국 각방을 쓰게 됐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라 이혼도 못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편의 버릇을 고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건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해 주말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던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시부모님께 미리 연락을 드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갑자기 온다고 해서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외식하러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괜찮지? 뱃속의 아이는 별 문제 없고? 그런데 아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오면서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너희들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럼 여기 찾아온 게 다른 이유가 있기라도 한 거야? 호준아, 네가 좀 얘기해봐라. 도대체 뭔데 그래? 아니, 며칠 전에 슬기랑 레스토랑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여자 직원한테 감사하다며 살짝 톡 친 거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싹싹 빌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 제가 안 열받겠어요? 엄마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뭐라고? 너 새고랑 차고 싶어서 안 달랐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슬기가 화낼만 했네.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면 그때는 엄마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처신 좀 잘하고 다녀라. 그러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이 생긴다니까. 슬기야, 시애미가 대신 사과한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머님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걸요. 그래도 두 번 다시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믿어봐야지 어쩌겠어요. 여기 오니까 이제서야 배가 고프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외식하러 가실까요? 시모도 남편에게 몇 달 후 애아빠가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말라면서 처신 똑바로 하고 다니라며 언성을 높이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듣다 못한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셨고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고 제대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부터 제 신경을 건드는 일은 발생되지 않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손녀를 원하고 계셨지만 시모와 남편은 건강한 손자를 원하셨어요. 시모는 둘째 계획할 때 기대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아쉬운 마음을 내비치셨지만 금세 기분이 다시 좋아지셨고 시모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며 불안할지도 모르는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서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만취가 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힘겹게 침대에 눕히고 산만하게 부른 뱃속의 아이를 진정시켜주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갑자기 뱉은 헛소리에 이성을 잃게 되었고 주방에서 찬물을 대야에 한가득 담은 다음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맑아졌는지 또박또박 말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에 물을 부어버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속옷까지 전부 쳐져버렸잖아. 갑자기 왜 또 그러는 건데? 제발 말로 하면 안 될까? 당신이 지금껏 말로 해서 좋게 들은 적이 있었어? 어떤 여자야? 어디서 뭐라고 왔길래 지금 본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 앞에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냐고. 사실대로 얘기 안 해? 태희가 누구냐고. 빨리 대답 안 해?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잘못 들었겠지. 당신 이름 부른 걸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착각을 했다고?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다른 여자 이름을 불렀는데 귀가 먹지 않고서야 3번을 잘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랑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제 손으로 방까지 부축해 줬다가 남편의 실수로
다시 내쫓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며 큰 소리를 치고 밖으로 다시 당당하게 나갔어요. 그날 저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가 많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갈 만한 곳이 없었는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면서 시모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전화가 와선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짐까지 싸서 보냈냐고 당황해 하셨어요. 시모와 통화를 하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저 말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다 들었을까봐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이번엔 시부가 나서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남편에 대한 마음이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한참 뒤 집으로 돌아와선 마지못해 용서를 구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이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다시 들어온 결정적인 이유는 시부의 손이 날라오는 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온 거였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내가 당신 외도를 몇 번을 눈 감아줘야 하는 거냐고. 당신 이러다 정말 큰 코 다친다는 거 알지? 절대 후회하지 마. 나는 분명 경고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 어차피 이혼하면 남남이야. 안 그래? 위자료 까짓것 주면 되잖아. 나에게 자유를 주는데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쥐어줘야지. 뭐라고? 정말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건데 되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네. 그래, 내가 원하는 게 이혼이었고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큼 뜯어낼 테니까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은 정말 끝까지 나에게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구나. 뱃속의 아이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남편은 제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나서야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고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진 상태라 확실히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심각한데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시면서 급하게 문을 열라고 재촉하셨어요. 남편도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당황했는지 난감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오늘 여기서 초상 치를 줄 알아?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보이게 만들어?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눈물 흘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유지할 거라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이게 뭔가? 자네의 생각 없는 행동이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었다고? 책임감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면 뭐하러 내 딸과 결혼을 한 거야? 뱃속의 아이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지. 이제 어쩔 건가? 이혼이라도 할 거야? 아닙니다. 제가 뭐가 잘났다고 슬기와 이혼을 하겠어요. 며칠 전에 실수한 거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여보, 저 말을 믿어요? 우리가 지금 한두 번 속아주며
넘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왜 항상 배려하는 건 저희가 되어야 하는 건데요? 슬기가 더 불행해지고 힘든 상황을 겪기 전에 여기서 갈라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 얼굴을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뭐 좋아서 이런 선택을 한 줄 알아? 며칠 전에 사돈 어른께 전화가 왔었다. 따로 만나길 원하셔서 나갔지. 그런데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자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시더라. 자기 아들이 아직 철이 덜 들었다며 어떠한 방법으로 훈계를 해도 넘어가겠다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 사돈 어른조차 슬기야 뱃속의 아이가 걱정이 돼서 나한테 무릎까지 꿇으셨다고. 그런데 본인은 정작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잖아. 자네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래도 계속해서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다닐 테야? 아버지가 장인어른께 무릎을 꿇고 애원하셨다고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시라 절대 그렇게 나오실 분이 아니신데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뭉개버렸던 거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2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신 잘할 테니 저희 아버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집안에 먹칠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갑자기 눈빛까지 달라졌고 오로지 저와 아이를 위해서만 살아가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 같았어요. 모든 결정은 제가 하는 거였지만 시부가 직접적으로 아빠에게 찾아가 눈물로 남편의 잘못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날 아빠도 시부가 하신 행동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다짜고짜 손부터 올라간 거였죠. 남편의 얼굴은 수습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양가 집안은 남편의 잘못에 대해 덮어주었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약속한 대로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많은 노력을 보여주었어요. 단순히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연기였다면 그건 인간 취급조차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쓰레기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부모가 욕을 먹지 않게 남편은 현재의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만삭이 되었고 출산 준비를 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습니다. 다 잘 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뱃속에 있는 아이만 잘 태어날 수 있게 오로지 슬기 너와 아이만 생각해야 돼. 필요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 말하고 그리고 출산 끝나면 짐 싸서 우리 집으로 넘어와라.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그게 좋겠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도 출산하면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할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셔서 안심할 수 있겠어요. 시모가 제 손을 잡아준과 동시에 점점 잦은 진통이 오고 있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양가 집안 모두 모여 무사히 출산하기만 바랬습니다. 남편도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날은 남편이 제일 눈물을 많이 보여준 날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출산의 고통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참 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손주가 태어나니 양가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조리원에서 좀 일찍 나오려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내일 그이와 같이 출발하려고요. 내일? 며칠만 더 있다가 나오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며칠만 더 있도록 하자. 그게 색이 너한테도 편한 거고 오는 건 아무 때나 와도 좋지만 일단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하잖니.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회복 속도도 빨라서 조리원에 오랫동안 있는 것보단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어머님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시다고 하셨으니 며칠만 더 있다가 그이랑 가도록 할게요. 뭔가 이상했어요. 출산 전에 제가 시댁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며칠 더 있다가 오라는 게 이상했었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는 것보다 정리가 덜 되었다며 횡설수설 하시는 어색한 시모의 행동이 또다시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조리원으로 왔어요.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몇 시간 일찍 왔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걱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왔다며 저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투에 약간의 떨림과 식은땀이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고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궁금한 것도 얘기했어요. 어머님이 집에서 뭘 하시는 중이셔? 원장님은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조리원도 비싼 편인 걸 아시면서도 며칠 더 머물길 원하셔서 뭔 일 있으신가 싶어서. 별일 없는 거지? 당신 나 몰래 사고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건 없지? 당연하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모르겠어?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라서 좀 더 쉬라고 하신 것 같아. 일단 어머님 집 가면 여기보단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좀 더 정리가 필요하신지 조금 있다 나한테도 미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셨어. 그래? 별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걱정이 되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제가 출산을 하면서 더 예민해진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출산까지 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건 말이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지게 되면서 잠시 화장실에 들리려 하는데 간호사분들이 화장실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모의 얘기를 하는 듯 보여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대화 소리를 엿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예정보다 일찍 조리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밀들이 저를 점점 미쳐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택시를 타고 시댁에 도착을 하니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집안 공사를 하고 있길래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뒷문 쪽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집 안쪽에 처음 보는 계단이 있더라고요. 내부 공사를 했는지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히 계단을 밟으며 내려가자 처음 보는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좀 더 안쪽에 밝은 빛과 그림자가 보였고 간호사분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진실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한편에 아이를 둔 채
도망을 나와버렸습니다. 양손이 떨리는 걸 부여잡은 채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때마침 회사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자기 앞에 나타난 저를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아는 것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 잘하잖아. 그럼 지금도 빠져나가기 위해 변명을 대야지. 왜 고개를 숙이고만 있는 건데? 이런 게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 몰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져야만 하냐고. 내 딸 어디 있어? 그동안 품고 있던 그 아이 말고 진짜 내 딸은 어디 갔냐고. 빨리 내 앞에 데려다 놔.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언젠가 밝혀질 일인 거잖아. 그럼 정말 당신과 시모가 산부인과 원장이랑 짜고 일을 저지른 게 맞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생각했던 게 정말 충격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너희들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내 아이 얼굴이라도 확인해야 되니까 거기가 어딘지 빨리 말해. 당신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출산할 때 심장이 멈춰 있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긴 하지만 그때 옆칸에서도 태희가 똑같이 출산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세상 밖으로 나왔길래 당신에게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리기 전에 태희 아이를 당신에게 보여준 거야. 그래야만 모두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신도 안심을 하고 내 실수로 인해 그 사람도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거니 책임을 져야 하니까 당신이 알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해서 부모님 집에 지하실을 판 거야. 한 지붕 아래 함께 해야지만 큰 사고를 막게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런 일을 꾸미게 된 거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정말 미안해. 남편이 저에게 한 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어요. 처음 화장실에 가려 했을 때 간호사분들이 나눈 대화와 남편이 설명한 말은 똑같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10달 품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태어남과 동시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남편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동시에 출산을 하게 된 상간녀의 자식을 제 품에 안겨주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사랑의 눈빛을 보냈는데 상간녀의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죠. 그래서 확인해 보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는데 지하로 연결된 계단을 밟고 내려간 순간 태희라는 여자와 시모가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돈만 필요했던 상간녀는 평생 비밀을 유지하겠다며 자기가 원하는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자신의 조건을 내밀었어요. 돈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며 버티고 있으면서 당분간 아이도 자기가 돌봐주고 싶다는 말에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거네요. 결국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아이를 두고 도망쳐 나왔었는데 그걸 알게 된 시모가 남편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또한 시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슬기야,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어.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났었을 때 그 여자도 슬기 너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배가 불러왔었다. 당연히 나와 너의 시아버지는 모르고 있었고 호준이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그런데 우리 몰래 돈을 쥐어준 것 같더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돈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슬기 너 몰래 마련해 줬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그 여자가 진통이 오니까 너와 같은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며 모든 사실을 다 발설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나도 이 사실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여자의 입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길래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중에 있었단다. 근데 슬기 너한테 태어난 아이가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도 질질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아이를 받는 조건으로 가진 돈을 전부 털어서 그 여자에게 지어줬어. 모두가 비밀로 하면 그 아이는 슬기의 딸이 되는 거였으니까 시민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돈 욕심이 하늘을 찔렀고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려 하길래 급하게 내부 공사를 하게 되었다. 슬기 너는 몰랐겠지만 기존에 있던 지하 창고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을 활용해서 집에서 버티고 있는 그 여자를 일단 숨겨야만 했어.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 슬기니가 알게 된 거야. 다 시엠이 잘못이다.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이런 처참한 결과를 얻고 말았으니 원하는 대로 이혼해주고 위자료까지 전부 다 보상해주도록 할게. 그리고 우리 손주의 장례는 우리가 잘 치러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납골당이 잘 안치되어 있는 상태야. 주소 알려줄 테니 가서 확인해 보렴. 시모의 엄청난 계획들과 제 아이를 잃었다는 거에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밝혀지고 상간녀는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아이만 두고 잠수를 타버렸고 시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저희 가족은 시댁 집안을 용서할 수 없어 법적인 처벌을 내려야만 했어요. 당연히 이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댁 집안의 돈을 상간녀에게 전부 퍼줘서 그런지 가진 게 없다며 합의 보는데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이런 계획을 동참했다는 산부인과 원장을 상대로도 소송하고 있는 중이고 아이를 두고 잠수를 타버린 상간녀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남편과 시댁 집안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처벌과 정신적 고통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 처벌이 너무 강하다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만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태어나자마자 품에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이 떠나버린 제 아이를 보고 왔어요.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삶이 불행해질 거라는 걸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제품을 떠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앞에 무릎 꿇고
평생 동안 빌어야 할 사람들에게 법적인 처벌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들께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 수 있는 처벌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